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박세별이고요. 15년차 가수인 박세별 씨. 최근 발매한 음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최초 AI 유니크한 보이스를 가진 이제 남자 보컬을 영입해서 이제 한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Fall in Love라는 노래. AI 보컬은 스스로 곡을 해석해 그에 맞는 목소리와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AI를 써봐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정말 좋은 남자 보컬리스트를 섭외하려면 노력과 인맥과 모든 것이 중요하게 필요해요. 내가 AI로 만약에 보컬을 만든다면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Why not try?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너무 이 기계 같아.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이 정도로 조금 더 짧게 하면 조금 더 사람 같지 않을까. 기계적인 목소리에 감정을 담기 위해선 여러 차례 자연스러운 음색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정적으로 들리냐. 왜냐면 음악이라는 건 감정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지난 11월 공개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입니다. 1970년대 존 레논이 남긴 미완성곡으로 그의 생전 목소리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건데요. 하지만 세별 씨의 노래에 등장하는 가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 세상에 없던 목소리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 저희가 100번을 부르면 100번을 다르게 부르는 어떤 아이예요. 그 목소리도 100번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AI 노래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작업을 직접 해본 거는 완전 처음이에요. 낯선데 되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던 경험이다. 이제 예술의 경계를 넘어선 AI의 창작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AI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2016년) 세기의 대국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구글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딥마인드가 제작한 알파고는 놀랍게도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을 꺾고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네, 알파고의 불교 승리로 알파고의 등장 이후 7년 동안 진보를 거듭한 인공지능 기술. 하지만 AI의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학습하고 성장하며 소통이 가능한 AI. 1년 전 출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는 이미 각 분야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적 존재라서 뭐 소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소통의 기본 단위가 대화잖아요. 누군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와 GPT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챗GPT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의 언어로 능숙하게 답하고 보고서 같은 글도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챗GPT가 세상을 술렁이게 한 이유입니다. 인간 그 최고수를 이겼으니까 이건 나랑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엄청 잘했지만 근데 나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들은 내 문제가 된 거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코딩도 해주고 비로소 인공지능이 대중의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스며든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챗GPT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생성형 AI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기술인데요. 명령어에 담긴 사용자의 요구를 스스로 이해하고 기존에 주어진 정보를 학습하거나 활용해 문서와 이미지, 오디오와 영상 등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됐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은 그 명칭에 들어있듯이 언어를 무진장 많이 학습한 겁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언어를 다 학습했다고 보셔도 돼요. 생성형 AI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데이터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AI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원하는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맞는 뭐 사진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그런 거 이제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AI가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등장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업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데요. 일례로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6명이 채용 과정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성 AI를 통해서 HR 전반적인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도 약간의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비판,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업무들이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인재풀을 다양하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한 기업의 모의 면접장입니다. 실전과 같은 분위기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업무 역량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생성형 AI의 지도로 진행됩니다. 각 지원자에 맞는 면접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답변을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AI에게 평가와 조언을 받은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버튼 누르면은 질문 읽어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답변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때 한 반 정도 일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까지 생각을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석 도구 및 툴의 장단점과 활용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네, 다양한 분석 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력서 분석과 지원자 선발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취업 시장에서도 이에 발맞춘 서비스를 선보인 겁니다. 한 600만 건 정도의 지원 이력 합격 불합격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합격 불합격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력서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면접 과정에서도 그 면접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코칭 기술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특화된 기술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키워드 입력에만 의존했던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 방식도 대화형 질문으로 바뀌는 추세인데요. 이에 맞춰 거대 IT 기업들도 발빠르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챗GPT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게 작년 11월이니까 이제 1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가 지금 글로벌하게는 300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계시고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검색 엔진에 생성형 AI 기술을 탑재해 1위인 구글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업무 활용도에 초점을 맞춰 생성형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전략입니다. 내 옆에서 보조하는 AI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에 내가 놓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4배 정도 더 빨라졌다. 챗GPT가 등장한 지난해 101억 달러를 기록한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35%씩 성장해 2030년에는 1,093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SK와 KT 등
IT 기업과 통신사 등이 생성형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며 사업 확장에 나선 겁니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이고요. 에이닷에서 자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이닷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유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들어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욱 커질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앞다퉈 자체 개발한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챗GPT 이후에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올 것 같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좀 더 큰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좀 더 정교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법조계에서도 AI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률 자료를 요약해 법조문 초안을 작성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는데요. 주요 법률 사무소를 중심으로 문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끊임없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판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또 변경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이제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에 맞닿아 있는 변호사의 시간과 체력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충분히 익숙해져서 많이 활용을 한다면 송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법조계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법률에 기술이 접목된 이른바 리걸테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리걸테크 기업이 한 7,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리걸테크가 몇 년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상용화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 보건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AI를 진단 시스템에 도입한 서울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AI가 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불과 15초 만에 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상에서 꾸준히 신뢰도를 확보하며 현재는 진료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고관절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 빈 공간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이 빈 공간이 관절이 그만큼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심장이 크다 작다를 조금 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안 믿었어요. 아직까지는 AI는 아직은 아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심장 사진을 찍었는데 정확한 심장 사이즈를 AI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영상 전공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창작과 예술 분야도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당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 이 그림은 생성형 AI의 작품입니다. AI가 생성한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지만 수상은 취소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생성형 AI 달리에 와인을 마시는 호랑이라고 입력하자 10초도 안 돼 여러 컷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엔 수많은 사진을 학습한 생성형 AI로 디지털 인간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신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점차 모호해지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진화하는 AI 기술은 인간과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예술의 도구가 될지, 인간에 대한 도전이 될지, 문화예술계에선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관계,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사에서 항상 거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사진기의 발명이라든지 혹은 인쇄술의 발명 등이 굉장히 큰 인류사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생성형 AI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게 기술이 단순히 도구의 활용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창의적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도전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 광고 시장에선 이미지와 영상, 시나리오 작업에 생성형 AI를 도입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동요 가사로 만들어줘. 신데렐라는 데이터가 애매하게 부족했고요. 지난 10월엔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챗GPT와 바드 등 50여 개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AI가 수동적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시놉시스, 시나리오, 뭐 콘티, 그다음에 영상 생성, 이미지 생성, 음악, 배경음악, 그다음에 마지막 하물며 리터치까지도 AI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AI가 개입이 된 그러한 영화이죠. 그때 해룡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이 영화는 한 달 만에 3명의 인력과 3대의 노트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명령어를 입력한 뒤 AI가 생성한 수천 개의 영상 중 적절한 부분을 골라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예술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 프롬프트만 쓰면 그런 예술가에 가까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AI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궁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폐하와 신하의 감독은 AI 기술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인물의 어색한 대사와 동작 등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개선된 기술이 나오며 영화는 개봉 이후 불과 2달 만에 생성형 AI 1세대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빨리 가면 지금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냥 저는 좋죠. 아무래도 그럼 일할 때 너무 편하니까 좋지만 사실 조금은 늦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익숙해질 만한 그런 기회는 그런 시간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곳곳에 스며들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인공지능 기술. 일상과 산업 곳곳에 이 기술이 스며들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계산했는데요. 국내 일자리 중 약 341만 개가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걔들은 다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가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러니까 도구로 쓰는 거였기 때문에 걱정도 안 했는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은 사람의 손발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대신하거든요. 머리와 기억을 대신하고 지능을 대신하니까 사람처럼 보이죠. 사람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지적인 일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존재로 다가오니까 일자리 대체 우려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가 공개한 애니메이션 개와 소년입니다. 주인공을 제외하고 배경을 그리는데 생성형 AI가 활용됐는데요.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을 대량 해고한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Certainly, I think creative jobs will probably not go away, but they will change in how they use technology and the role they play using technology. Is that this revolution is likely to happen fast, much faster than earlier industrial revolutions happened, primarily because it's software.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점이라면 아무래도 좀 일자리인 것 같고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AI로 할 수 있으니까 또 편리하기도 한데 제 일자리를 좀 위협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 캐릭터 어때? 서사 봐야 돼.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창작계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웹툰 아카데미에서 채색과 보정 작업을 배우는 승현 씨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고요. 원래 일러스트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일러스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생성 AI가 등장하고 나서 일러스트 업계가 굉장히 위험해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웹툰 제작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도 전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들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고 작가들의 자리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럼 보이니까 이럴 때 저기서 스포이드해서 팔 색깔을 가져와서 생성형 AI 기술로 밑그림과 채색을 완성해봤습니다. 관건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건데요. 작업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까요? 채색 작업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절반으로 준다고 해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하루가 벌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색 작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시스턴트를 쓰시면 어시한테 보내고 어시가 해서 가지고 오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니까 많이 빨라질 수 있죠. 디지털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웹툰 작가들은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캐릭터와 배경, 스타일까지 연출하는 생성형 AI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툰 쪽 같은 경우에는 채색 어시스턴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일자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작가님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작가님들과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작가분들에게는 이건 분명히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현업 작가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생성형 AI가 창작물을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들에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웹툰 업계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저작권이고요. 이걸 무단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구심이었고, 그리고 학습했다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학습하고 정말 많이 학습하면 내 거를 학습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훔쳐가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내외 창작자들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헐리우드 작가 노조는 AI의 저작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생성형 AI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가져와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 저작권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저작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받을 수 없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저작권 따지지 않고 써도 된다. 이른바 이제 그걸 공정이용이라고 그래요. 페어 유즈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이게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그림이나 글을 보니까
저작물을 가져다가 무단 학습했던 거가 결과물에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They find their work included in AI without their explicit consent and awareness of what's happening. There's a sense of loss of control. Loss of control over your work and also loss of control over your own creativity and how the work is going to evolve in the world. Without that basic freedom to explore and to be creative, it's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function as a creative person.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국내 아이돌 그룹의 노래. 하지만 실제로는 생성형 AI가 목소리를 모방해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구분 못하겠는데 그냥 오히려 브루노 마스가 약간 라이브 할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밥 딜런처럼 써봐 했더니 정말 어떤 밥 딜런이 쓰는 그런 그 느낌의 글이 나왔고 그다음에 브루노 마스처럼 써봐라고 저희가 해봤더니 정말 어떤 그 벌스나 이런 코러스 부분의 어떤 형태까지 다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생성형 AI가 목소리는 물론 가사와 비트까지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가 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창작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신탁기관 입장에서 AI 회사가 어떤 음악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발전하는 AI 산업 뒤에 가려진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타임지는 오픈 AI에 대한 폭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케냐의 노동자들이 챗 GPT에 필요한 유해 자료를 분류하는데 저임금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다룬 겁니다. 데이터 라벨러로 불리는 이들은 폭력적인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요. AI 산업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노동은 지구 반대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AI 산업에서 종사하는 주변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도우리 작가는 AI가 유해 콘텐츠를 학습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분류했던 경험을 토대로 AI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유사한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유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작업이 필요한 건데 도리어 정작 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유해 콘텐츠에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술의 역사는 인간의 편리라는 명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기계가 맡아주면 인간은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노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유해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역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어떤 것을 유해 콘텐츠로 지정할 것이냐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인 질문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윤리적인 선을 지키는 거는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고민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AI 기술의 윤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제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인데요.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윤리적 고민 사이에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돼서 여러 법안들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 이제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제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생성형 AI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도 AI 혁명이 가져올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AI가 보편화될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Basic idea of how a phone works or the idea of how a car works. We don't understand the details, but we understand enough that we can use these tools safely. And I think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going to have to think harder about how do we educate people to prepare for these new roles that they're going to have. 기술과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AI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GPT는 뭐라고요? AI는 기회와 위협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막 SF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로봇들이 인간들을 막 지배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기술이 발전하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직은 위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그 위협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에선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딩 문제를 푸는데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10분을 줄 거예요. 몇 분? 자, 15번. 제한된 시간 안에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는데요. 친구들이 없을 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바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 지금 이제 로봇을 가지고 코딩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거기 서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친구들. 풀기는 풀었죠. 근데 굉장히 뒤뚱뒤뚱거리고 빠르지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로봇, 이건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달린다. 5번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은 AI와 소통하면서 기술을 다루는 방법을 능숙하게 배워갑니다. 자, 이제 요 바깥쪽 처음에는 그냥 새롭기도 하고 놀라웠어요. 약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빠르게 나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조금 놀라움이 크기도 한데 사실 조금은 익숙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의 목적은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일단 AI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얘는 도와주는 존재일 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구이지 그 이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고. 거스를 수 없는 AI 기술과 공존의 시대. 결국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인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기술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공존을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논의가 없이 그냥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야, 네가 바뀌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죠. How far this will take us, how long will it take us to really get things that we think of as creative in a human sense? That's an open question. 여기 AI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한 작가가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 떠돌이 까치로 유명한 이연세 화백입니다. 파츠를 문을 닫고 쉬어봤는데요. 네. 한 1년 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편하고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재밌고 즐겁기는. 지금도 여전히 만화를 쓰고 그릴 때가 제일 편하고 즐거우니까요. 이화백은 초기작부터 45년간 그려온 약 4천 권 분량의 작품을 AI에게 학습시켜 자신의 옛날 작품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AI 리메이크인데 현재 준비한 작품은 이제 고교외인 부대라는 그 이연세 선생님의 구작들을 기계 학습시켜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연세 작가님의 그림을 좋아하는 화풍은 이 작가님이 이렇게 선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날려서 그리시는 그 그림체를 좋아해서 그 그림체를 학습할 겁니다. AI 기술로 과거의 화풍을 복원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좀 그림이 좀 문제가 있으시. 생각만 해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쾌합니다.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그림체가 살아남아서 미래 세계와 영원히 소통하고 살아남는 것.
자신의 작가 정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오롯이 기록해줄 도구로 AI 기술을 선택한 이현세 화백. 담당자들 많이 뭐 웹툰을 연재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량은 벅차거든요. 그런데 늙어가는 내 자신을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메꿔줄 수 있는 걸 AI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작가로서의 욕망. 하지만 이화백은 여전히 손으로 그리는 작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손으로 그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만화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그럼요. 그 어떤 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도 내 손만큼 완벽하게 그림이 나오진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젊은 날에서는 연필이 귀하니까 친구들은 제가 이거 쓰면은 그렇게 웃습니다. 그게 인마 태생적 한계야. 부잣집이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아서 썼겠습니까? 지금 다음 생에도 만화 그리실 거죠? 그게 좋겠습니까? 작가 정신이라든지 인간의 자존감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기계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죠. 그건 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럴 생각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려면 결국 인간의 자존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존감 속에는 휴머니즘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때론 협력을, 때론 경쟁을 예고하며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온 AI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I am not from here, but I came to show you everything I know. You don't need to